네, 오현진 팀장의 시장 이야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시장에서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는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보고 거기서 인사이트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체 인베스트의 오현진 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난달 참 힘들었던 코스피 시장이었습니다. 이제 올해 마지막 달 12월 달에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과연 이번 달에는 지난달의 아픔을 딛고 코스피가 다시금 상승할 수 있을지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분위기만 본다면 코스피가 또다시 4,000포인트를 향해서 힘내주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팀장님께서는 이번 달 시장 좀 어떻게 보세요? 네, 오늘 시장부터 이제 말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이제 코스피가 네. 좀 이제 올라오겠다라는 생각을 좀 말해주는 것 같고요. 그동안 코스닥 때문에 이제 코스피가 소외가 좀 심했잖아요. 근데 코스닥의 이제 정책적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쏠리면서 코스피가 좀 소외됐었지만 약간 이제 키 맞추기가 다시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코스닥 시장이 단기간에 급등했기 때문에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소외받았고 이런 부분들이 점진적으로 해소된다라고 본다면 12월 달 코스피의 전망은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12월 FOMC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확대가 됐습니다. 11월 말부터 컨센서스가 확 바뀌더니 지금은 12월 금리 인하가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장의 투자 심리를 개선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미국의 경기 지표가 나쁘지 않습니다. 9월 생산자 물가 지수도 0.3%포인트 상승으로 예상치에 부합을 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의 이제 경제 참모인 해시시 이제 차기 연준 의장으로 오를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이제 금리 인하가 연속될 수 있다라는 생각까지도 이제 확산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유동성이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국내는 상황이 약간 다르죠. 한은은 기준금리를 2.5% 동결했고 추가 금리에 대한 가능성을 크게 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기준금리가 장기적으로 동결될 수 있고 이것은 주식시장에는 약간 부담스러운 이슈기는 한데요. 지금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내년에 1.8%로 상향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리 동결이 장기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국내 경제가 성장하고 있는 것은 맞기 때문에 지수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무엇보다도 가장 결정적인 게 실적입니다. 그래서 코스피의 영업이익은 역대 최대치를 달성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 코스피 영업이익이 전년비, 그러니까 올해 대비해서 43% 급증한 440조 원이 전망됩니다. 어마어마하게 좋은 실적이죠. 그래서 이런 실적을 받쳐주는 지수가 같이 이제 연동되는 흐름들. 그래서 국내는 금리가 장기적으로 동결되지만 경기 회복, 그다음에 실적 회복 이런 부분들이 동반되기 때문에 지수는 다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또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국내 주식의 상대적 가격 매력이 지금 싸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원화가 약세로 가면서 달러가 강세잖아요. 근데 외국인이 국내 주식을 살 때는 원화로 환전해서 주식을 삽니다. 근데 지금은 원화로 환전했을 때 생각보다 많은 주식을 살 수 있죠. 원화가 약세니까요.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현재 환율에서는 오히려 국내 증시가 싸요. 그래서 미국 증시에 대한 비중보다는 국내 증시에 대한 비중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지난달이죠. 지난달과 다르게 12월 달에는 외국인 수급도 순매수로 반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외국인의 매수세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만 8,600억 원가량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오늘이 또 시장의 분위기가 다시 한번 변화하는 그 시작점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다만 시장에 강하게 들어 올리기 위해서는 역시나 그 고객 예탁금이라던가 유동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면 고객 예탁금이 좀 감소하는 추세로 또 다시 돌아선 듯한 모습이 나타나곤 있습니다. 시장을 끌어올릴 만한 유동성 지금 갖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네. 갖고 있다고 보는 게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대로 좀 줄었어요. 그러니까 11월 초는 88조 원까지 증가했다가 네. 지금은 70조 원 후반대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평상시 50에서 60조 원에서 레인지가 형성됐었다는 걸 생각하면 상당히 높은 예탁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시장의 유동성은 여전히 풍부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미국 증시가 변동성이 확대되다 보니까 서학개미의 일부 자금이 국내 시장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11월 달에 이탈했었던 외국인 자금도 일부 돌아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특히 3분기의 주식형 펀드의 순자산 규모를 보면 전분기 대비해서 17% 정도 증가했습니다. 주식형 펀드로 자금이 들어온다라는 것은 그 펀드가 국내 증식을 또 사겠다라는 의미로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유동성 효과는 계속해서 이어진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 주식형 ETF에도 순자산 통액이 23% 증가했어요. 주식형 ETF도 역시 주식을 사는 거기 때문에 펀드로 들어오든 ETF로 들어오든 어쨌든 주식을 사게 됩니다. 또 금리 불확실
불확실성이 이제 확대되면서 채권 투자 매력이 좀 약화가 됐는데 그 채권 가격은 금리와 좀 반대로 가죠. 그래서 한국은행이 장기적인 금리 동결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채권의 가격이 앞으로 상승하기가 조금 힘든 여건입니다. 그리고 지금 A 플러스 기업 등급 채권이 금리를 연 3에서 4%를 주는데 이 연에서 3, 4% 정도를 노리고 채권을 사실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채권에서도 자금은 빠져나와요. 그래서 채권형 펀드가 환매가 계속해서 좀 늘어나고 있고 자금 유출이 최근에 4.7조 원까지 증가했어요. 그럼 이런 자금이 어디든 가야 되잖아요. 결국은 주식시장으로 이 유동성이 유입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요. 또 10월 달에 그 ISA 가입자 수를 보면 26만 명이 급증했습니다. 이게 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인데 보통은 이제 중개형 ISA, 그러니까 주식을 하려고 ISA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연 200만 원까지 비과세고 초과되는 수익에 대해서는 9.9% 저율 분리과세가 되기 때문에 ISA도 상당히 인기 상품인데 ISA로 이렇게 가입자가 증가한다는 것은 역시 ISA를 통한 주식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주식형 펀드든 ETF든 ISA든 어떤 식으로 봐도 지금은 주식의 유동성이 계속해서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이런 풍부한 유동성이 시장을 바칠 것이다 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달과 비교했을 때는 예탁금이 줄어든 건 맞습니다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도 많은 수준이고 여전히 주식시장을 향한 자금 유입은 이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이와 함께 연동돼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금값 그리고 비트코인 암호화폐와 관련된 이야기도 한번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7주 동안 비트코인이 한 30%가량 하락을 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은값, 금값은 또 다시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이러한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금이라던가 암호화폐의 변동성이 우리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보시면 코인이랑 주식시장이 상당히 동행을 했어요. 맞아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코인이 떨어져도 주식시장이 버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코인과 이제 주식시장 금 가격이 각자 따로 움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 자산의 움직임을 너무 크게 신경은 안 쓰셔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일단은 들고요. 글로벌 자산 시장의 유동성 순환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제가 앞서 그 유동성은 풍부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금리 동결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럼 일단 풀린 유동성이 여기서 더 크게 증가한다라기보다는 풀린 유동성이 자산별로 순환한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에서 빠져나간 수급이 오히려 주식시장으로 올 수 있다. 이렇게도 봅니다. 그래서 자산 가격들이 동반 상승보다는 자산별로 일부 풍선 효과처럼 어디에서 좀 빠져나가면 어디로 좀 들어오고 이런 현상이 나타날 것 같으니까 이런 시속 게임을 좀 잘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 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전처럼 안전자산으로만 보지는 않죠. 안전자산이기도 하지만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이기도 하면서 또 투자 수단입니다. 또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금을 계속해서 사고 있잖아요. 그래서 금은 어쨌든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가능성이 맞을 것 같아요. 물론 중국에서 또 얼마 전에 엄청난 금광이 나왔다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아직은 100% 신뢰할 수 없기도 하고 아직은 연금술이 없잖아요. 금을 만들 수는 없어요. 근데 있는 금을 캐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만큼 한정적인 자원이라고 본다면 자산의 한 5% 정도는 금에 배분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금을 직접 사는 거는 수수료나 이런 부분이 너무 크니까 금 ETF나 금 통장 이런 상품들을 구입을 하셔서 이제 금을 일부 보유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지금 비트코인은 그 시장 대비 높은 금리 민감도가 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코인 시장이 주식 시장보다 금리에 더 민감해요. 그런데 지금 이제 금리를 장기 동결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코인 시장에는 상당히 큰 악재가 이제 붙은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개별적인 악재도 있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코인에 대한 차익에 세금을 부과하겠다라는 이슈가 얼마 전에 있었고요. 중국에서는 CBDC 말고는 민간 스테이블 코인 이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다 이제 비트코인을 비롯한 알트코인의 투자 심리 악화로 연결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많이 약해졌기 때문에 코인 시장은 단기간에 올라오기는 조금 힘들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주식시장과 연동된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코인 시장에서 빠져나온 수급들이 오히려 주식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풍선 효과로 이제 핑퐁 게임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지금 코인을 이제 활용한 그 지수 방향은 급락식입니다. 혹시라도 만약에 그러니까 지수가 급락하게 되면 코인도 아마 같이 그때는 급락을 할 건데 코인 시장이 지수보다 먼저 반등하는 경향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코인의 반등을 먼저 확인하고 주식시장의 저점을 잡는 이런 전략은 괜찮을 것 같아요. 다만 코인과 주식시장이 동행하지는 않으니까 코인 시장이 하락한다고 해서 이 부분만 가지고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금, 코인 그리고 주식 시장이 이제는 각자 움직이는 그러한 시장으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지금 수급적인 측면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11월 달 말쯤이었죠. 외국인이 하루에 막 2조 8천억 막 이런 식으로 대규모의 물량을 토해냈는데 이달 들어서 좀 매수로 바뀌는 모습이 이거래 연속 확인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최근 매수하고 있는 섹터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래서 일단은 이게 네. 수급이 변환된다는 가정하에서 네. 매수 섹터를 이제 봐야 될 것 같은데 지난달은 진짜 놀랍기는 했어요. 네. 하루에 2조 원 넘게 판 거래일이 5거래일이었습니다. 이런 달이 있었나 싶을 네. 정도로 상당히 강력한 현물 매도였고 이유를 보면은 뭐 차익실현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환차손을 우려해서 일단 먼저 빠져나간 물량일 수도 있고 또 AI 거품론이 좀 부각이 되다 보니까 미국 증시가 조정받았고 국내 증시도 반도체주가 시가총액 최상위주잖아요. 그러니까 영향을 피할 수가 없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부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히려 외국인 투자자들이 환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구간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1,500원까지 돌파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어쨌든 당국도 개입을 시사하고 있는 상황이고 관세라든지 미국 투자 불확실성 상당히 많이 완화가 됐고 수출 잘 되고 기업의 실적도 좋습니다. 이런 부분들 감안했을 때 1,500원은 절대 못 뚫을 것 같거든요. 그럼 현재 위치에서 환율이 빠르게 안정되지 않더라도 더 올라가긴 힘들어요. 그래서 외국인이 환손실을 걱정하지 않고 들어올 수 있는 위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수급들이 이번 달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보고 최근에 외국인의 수급을 보면은 이제 제약바이오주랑 2차 전지 이 두 가지 섹터를 좀 많이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외국인의 수급은 항상 특성이 있습니다. 한 번에 크게 확 샀다가 확 빠지지 않고요. 서서히 계속 샀다가 빠져나갈 때도 서서히 계속 팔아요. 그래서 외국인이 단순히 얼마를 샀냐, 얼마를 팔았냐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사고 있는 흐름이냐, 팔고 있는 흐름이냐 결국 추세예요. 그래서 외국인 수급을 만약에 추종하는 매매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단순히 외국인이 금액적으로 어떤 종목을 많이 샀냐 이걸 보지 마시고 어떤 종목을 사고 있냐 이걸 보셔야 됩니다. 어차피 주가가 올라가려면 앞으로 사는 게 중요해요. 지금 많이 사놨다고 주가가 올라간 게 아니잖아요. 앞으로 누가 더 많이 살 것이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수급도 추세로 보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항상 드리고 싶고요. 제약바이오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셀트리온이나 SK바이오팜 이런 종목들이 순매수 우위에 있는데 이게 명확하게 실적 모멘텀이 부각되는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셀트리온은 바이오시밀러 부분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고요. 외부 기술이라든지 정보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이 오픈 이노베이션 체제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먹히는 전략이라는 분석들이 많고 ADC 플랫폼 확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꾸준하게 외국인의 수급을 유입시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또 SK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뇌전증 치료제입니다. 엑스코프릴의 미국 매출 규모가 꾸준하게 좀 확대가 되고 있고요. 경구용 정제도 좀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내 제약바이오주들도 요즘에 실적이 나온 종목이 매우 많고 실적이 눈으로 찍히는 종목들만 외국인이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에서 앞으로 제약바이오주를 사면서 외국인 수급을 기대하겠다라고 한다면 실적이 찍히고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보셔야 되니까 지금 순매수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는 방금 말씀드린 셀트리온이나 SK바이오팜 이런 종목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2차 전지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이제 LG화학이나 LG에너지솔루션 이런 종목군들 순매수하고 있는데 실적이 아직 전환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악을 지나고 있다는 데는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래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니까 외국인이 들어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전기차 캐즘은 지금 극복되는 구간이라고 봅니다. 물론 북미에서 전기차 판매가 많이 둔화가 되고 있긴 해요. 근데 이건 당연한 겁니다. 9월 달 말에 세액 공제가 끝났기 때문에 당겨서 샀던 수급의 공백이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올해까지는 판매가 안 좋을 거예요. 하지만 내년부터는 기저효과가 좀 해소가 되면서 판매가 회복될 거라고 보고 북미 지역을 빼면 전기차 판매가 괜찮습니다. 유럽 지역도 그렇고 중국 지역도 그렇고 전기차 시장이 엄청나게 큰 두 시장인데요. 두 시장은 모두 다 전기차 판매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캐즘 우려를 극복하는 부분들은 실적에 추후 반영될 것이다라고 보고 ESS 시장 여전히 좋고요. 또 휴머노이라든지 UAM, 2차 전지 적용 분야가 계속해서 다변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오는 2차 전지주에 대한 관심도 또 중기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외국인이 제약바이오 그리고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을 지금 꾸준하게 매수하고 있고 이와 관련된 종목군들과 좀 나열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주에 또 이벤트가 하나가 있어서요. 코스피 200, 코스닥 150 정기 변경이 다음 주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주목해 볼 만한 종목이 있을까요? 네, 이번에 그 편입이 조금 많아요. 그래서 그래요? 코스피 네. 200에는 7종목, 코스닥 150에는 무려 16종목이 신규 편입이 됩니다. 근데 보통 이런 이벤트가 있어도 그 이벤트가 있기 전에 그러니까 예상 종목들이 나오잖아요. 어떤 종목이 신규 편입되겠다. 그러면 보통 편입되기 한 달 전부터 수급 효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주가가 올랐다가 편입이 확정되면 그때는 기대감이 소멸되면서 오히려 주가가 하락하는데 최근에 이제 편입이 확정됐지만 이런 수급 효과가 없었던 종목군들이 있어요. 그런 종목군들은 오히려 편입이 확정된 다음에 인덱스 수급이 유입될 가능성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코스피랑 코스닥 신규 편입이 확정된 종목 중에서 수급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종목 중에 관심주를 제가 꼽아왔습니다. 그래서 코스피와 코스닥 한 종목 정도인데 이제 코스피는 이제 LG CNS예요. 최근에 이제 LG전자와 인프라 통합 운영 계약을 체결을 했고요. 그룹의 시스템 통합이라든지 관리 업무들 그리고 요즘에는 그 대기업들이 업무에 AI를 엄청 많이 적용시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주로 담당한 게 LG CNS인데 최근에 저평가가 좀 많이 된 위치여서 접근하기에 부담이 전혀 없다라고 보고 과거에 11EC 이력이 있고요. 또 산업용 휴머노이드 시장에 진출했을 때 로봇 사업도 또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약간 어떻게 보면 숨겨져 있는 로봇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언제든 부각될 수 있다라고 보고요. 코스닥 신규 편입 종목 중에는 펌텍코리아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게 국내 화장품 용기 1위 업체입니다. 2022년에 그 연우라는 화장품 용기 업체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한국콜바로 인수되면서 지금은 상장되어 있지 않은데요. 그 당시에 연우를 넘어서는 매출을 기록하고 있으니까 화장품 용기는 거의 싹 쓸고 있다라고 봐도 됩니다. 그래서 국내 중소형 인디 브랜드 한 700개 정도의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인 실적이 나올 수 있는 기업이니까 보시면 되겠고 또 한일령 때문에 또 화장품 업체가 어느 정도 반사수혜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한다면 역시 신규 공략하기에 괜찮은 종목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루체인베스트 오연진 팀장과 함께 이번 달 우리 시장의 방향성 그리고 어떠한 종목을 봐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시장의 상승 동력과 여력이 아직 남아있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